식물식품종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드니까, 그러면 원래 식물식품종보호제도는 종자산업법 안에 있었는데, 안에 있는 거를 떼어내가지고 새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종자산업법은 없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미 만들어 놓은 법을 절대 없애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해서 뭘 했냐면,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종자산업법은 뭐냐면,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에 관한 법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는데 씨 뿌려서 농사를 짓기 힘드니까 모종을 키우잖아요. 근데 모종을 키우는데 집집마다 모종을 키우면 힘드니까 집집에 이제 어디 뭐 하우스 좀 더 큰 데가 있거나 뭐 이렇게 모종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마을에서 이제 대표로 모종을 내면 마을 사람들이 그 모종 다 적당히 값쳐가지고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야,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씨앗을 사가지고 와서 모종을 내가지고 돈벌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모종을 내는 것도 육묘업으로 등록을 해라. 그래서 이제 업자들만 모종을 팔 수 있게. 이제 농민들이 서로 그동안에는 씨앗도 이제 안 되는데 이제는 모종도 안 된다라는 법을 종자산업법에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이 두 가지 법, 식물식품종보호법과 종자산업법은 뭐냐면 기업이 돈벌이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애주겠다. 그래서 농민들이 좀 힘들어도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요. 대신에 우리나라가 아까 식남농업기구에서 만들고 있는 농수산 식물유전자원 조약, 국제조약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국제조약에 따라서 농부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부권을 하는데도 가입을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또 이거를 시행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법이 뭐냐면 35쪽에 있는 농수산 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이 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어요? 농부권이야. 농부권이요. 근데 이 법은 불행히도 농부권은 없어요. 농부권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리고 이 농부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보장이 뭐냐면 현지 내 보존이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보존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현지 외 보존과 현지 내 보존이 있는데, 현지 외 보존은 뭐냐면 내가 이 씨앗이 자라던 땅에다가 계속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외 바깥으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유전자원 정보센터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은행에다가 보관해놨다는 거죠. 이게 현지 외 보존이고요. 현지 내 보존은 그 자리에서 계속 지금 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지 내 보존인데, 현지 내 보존이 잘 되려면 농민들이 이 씨앗을 마음대로 걱정하지 없이 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지 내 보존 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농부권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지 내 보존에 대한 법 규정도 없어요. 오로지 현지 외 보존. 그래서 종자은행이 어떻게, 유전자원 정보센터가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만 이 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씨앗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법, 대표적인 세 가지 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토종 시드림을 이렇게 10년 넘도록 정말 진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막 그랬죠. 뭐라고 했냐면,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야, 우리나라에 토종이 어딨어?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토종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토종이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년 이상 이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앞으로 다시 보시면은요, 이 5쪽하고요, 아까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다. 5쪽하고 6쪽, 7쪽에 보면 있는데요. 특허는요, 이게 특허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새로운 것이냐, 신규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것이냐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이전의 것보다 나아진 게 있느냐, 진보성이라는 거야. 진보된 뭔가 나아진 게 있느냐라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냐, 이 세 가지 조건을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특허를 주거든요. 만약에 이 중에서 이거 새로운 게 아니야, 이전의 거보다 나아진 게 없어, 이건 이론은 좋은데 실제로는 안 돼, 이러면 특허 못 받아요. 이 세 가지가 요건이고요.
뒤에 이제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신품종 보호, 그러니까 보호품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요. 신규성,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거야 돼. 왜? 독점적인 권리를 줄 거니까 해서. 그전에 없었어야 돼. 신규성. 두 번째가 뭐냐면 구별성. 다른 거하고 뭔가 다른 차별성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성은, 특허에서 진보성은 좀 더 나아졌어야 된다는 건데, 이 구별성은 나아질 필요는 없지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것과 달라야 된다는 거고, 균일성은 뭐냐면요. 그 세대가, 수평적인 세대가 균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성은 뭐냐면 이것이 그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똑같은 종자가 이어지냐라는 거지. 아까 우리가 F화는 안 되잖아요. 이 원종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종으로 그 다음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가느냐라는 게 이 이제 수직적인 게 안정성이야.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 품종 이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까 앞에서 발제하시면서 품종 이름 이렇게 공보 배추 이런 이름들 막 교묘하게 바꿔서도 쓰고 한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려면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가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조건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조건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농민들이 그동안에 본인들이 씨앗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건 내가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지? 과거의 것과는 달라진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업들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너희들 이런 종자 몰랐지? 내가 새롭게 알아낸 종자야 라고 이름을 딱 그럴싸하게 붙여가지고 팔아버리면 그 기업이 독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것이 그 기업이 만든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거는 과거에도 누군가가 심어왔던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종 시드름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종자 조사를 하고요. 지금 저 특성 자료집을 내고 그 다음에 씨앗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료집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업이 더 이상 이것을 신규성을 무기로 종자를 뺏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토종 시드림에서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이거는 남들이 모르는 종자니까 내가 내 혼자서 다 해야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냐면 대외적으로 나에게는 이런 종자가 있어. 하지만 이 종자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독점을 하는 데는 내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걸 알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야만 앞으로도 우리가 씨앗에 관한 권리를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이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씨앗을 보유하고 있는 이것들을 방해하는 그 중에서도 종자 기업에다가 모든 권리를 다 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법 특히 그 중에서도 종자산업법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주는 이런 종자산업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제가 너무 길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분 시간인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덧붙일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씨앗을 상품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농민이나 시민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 보느냐 이 2가지 입장이 공존하고 있고 지금 세계는 그 첫 번째 입장 상품으로 보는 게 이제 주류의 입장인데 우리가 분명히 김은지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도 공략해서 무너뜨려야 할 부분들이 막 보이죠. 오늘 토론의 목적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이 토종 씨앗을 재배한다는 거에 어려움, 또 이 토종 씨앗을 재배해서 어떻게 씨앗을 그 우렁각시에서 그 농사지어서 뭐 하나 뭐 나랑 나눠 먹자는 이야기도 있죠. 농민이 토종 씨앗을 재배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어떠한 돌파구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박성인 운영위원님이 많이 해오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박성인입니다. 앞에서 두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 쫙 해놓고 나니까 촌놈이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던 마이크를 넘겨받고 나니까
뭘부터 짚어야 될지가 난감합니다. 제 입장은,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지난해, 또 그 지난해, 또 그 앞전에 토종 시드림 여기 이런 총회라든가 모임에 가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토종 시드림 문 닫기 하기 위해서 시드림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 예전에는 토종이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다 그냥 해오던 건데, 근데 어느 날부터 굉장히 별스러워졌죠. 그래서 무슨 법이니 규약이니 어쩌고 저쩌고 또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들도 생기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토종 시드림이 없어진다면은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망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더 이상 토종 시드림이 할 일이 없어서, 토종 시드림이 없어도 저절로 토종이 다 퍼져가지고 돌아가는데 굳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이 씨를 여기 퍼뜨리시오 저기 퍼뜨리시오 지켜내야 됩니다. 집 빼고 앉아가지고 이럴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문 딱 닫으면 좋겠는데 빠른 시간 내에 참 어려운 일이고 지난한 일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 고민들을 함께 해보고자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농민 입장에서 토종 작물을 재배를 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저보고 이렇게 뭐 한번 생각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뭐 짧은 머리에 글에 이렇게 막 몇 자를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으면서 해가지고. 그 아까 전에 김은진 선생님께서 한 120여 가지 정도 농산물이 전 세계적으로 70억, 60억 가까운 인구를 먹여 살린다 그랬습니다. 저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뭐 어디에 뭐 자료 제출할 일이 있어서 내가 저절로 떨어져서 난 씨앗 말고 내가 땅에 넣어서 한 개라도 거두고 했는 것들, 손을 한 번이라도 줬던 것들을 가지수를 쭉 적어봤습니다. 147가지를 심고 거두고 먹고 팔고 했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 숫자 이야기를 하냐면은 농민, 농사꾼, 농부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농사를 업으로 하는 겁니다. 업으로. 내가 짊어진 게 업이죠.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게 농부인데, 그러면은 먹고 살 수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농민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으로 자꾸 내몰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법이 되었던. 왜 그러냐면 나라 입장에서 많은 백성들 먹여 살려면 휴대폰 하나, 차 하나, 반도체 하나 파는 게 농사꾼 100명, 1000명 지원해 주는 것보다가 훨씬 더 득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거는 생명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또 그리고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만이 이 사회순환적인 어떤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농촌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이 모든 게 되려면은 농민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병원도 가고 애 공부도 시키고 신도사 신고 옷도 사 입고 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런저런 딴 생각들을 해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종자 예산이 선생님들 말씀하셨는 것처럼 토종 가지고 왜 토종을 파느냐, 왜 시작을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전부 다 돈 안 되고 못 생기고 안 팔리니까 안 한다 그럽니다. 또 몇몇 분들이 토종을 전업으로 하더라도, 야, 이거 다른 거 일반 고추 한 마지기 신가고 뭐 천근 따는데 토종은 쇠가 빠지게 농사 지어봤자 300건 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천근 따서 10,000원 받으면 1,000,000원인데 300건 따서 10,000원 받으면 300만원이니까 300만원 가지고 못 먹고 사니까 3만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데 그래 비싸? 이거는 10,000원이고 이거는 30,000원이고 내부터라도 10,000원짜리부터 사 먹으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즉 소비 패턴이라든가 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해서 이러저런 사정들 때문에 토종이 소비자들로부터 또는 농부로부터 외면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이 우리나라 농민들은 외국 농업이면 다 소농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제 아시는 분 같으면 논농사만 30만 평 정도
지으신 분도 계세요. 30만 평이면은 뭐 규모가 꽤 되죠. 또 아는 형님은 밭에 딱 3번 들어가고 4만 5천 평 가지고 1년에 한 1억 5천 정도를 순수익을 만들어서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 국내에 딱 3번 들어오고 나머지 외국 가 놉니다. 이것도 농민이래. 그렇게 형님아 당신은 농사 짓는 거 아니니 내한테 농사꾼 이야기 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특화되어서 아니면 혹은 뭐 농민들이 거의 스티브 잡스나 뭐 거의 그런 수준에 다다른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농민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겨울 되면 노는지 아시죠? 못 놉니다, 사실요. 저도 어제까지 뭐 열심히 일하고 또 갑자기 뒤늦게 매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주문이 끝났는데 늦게 해가지고 매주 만든다고 또 어머니하고 밤 10시까지 부닥닥 끓이다가 그리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농업은 우리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경쟁력이 사실 없죠. 예, 왜 그러냐면 땅값 비싸죠. 생산비 비싸죠. 그래서 정부는 야, 땅 비싸고 생산비 비싸니까 뭐 공장 만들어 농사 지으라, 뭐 스마트 파밍이 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들고 나온 상황이 돼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소비자도 시장을 휘어잡지 못하고 농민도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도 없고, 하다못해 이 볼펜 하나도 만드는 회사에서 나올 때는 얼마에 팔아라고 나옵니다. 이 농민은 저도 오늘 기름 짜고 뭐 이거 들고 왔는데 이거 얼마나, 이거 누가 어느 분이 이거 얼마에 팔아요 이렇게 묻길래 제가 가격을 아직 못 정했는데요 그랬어요. 왜 못 정했냐면은 농민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은 좋지요. 그러나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에 적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줘야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왕이면 쌌으면 좋겠다 라는 게 대부분의 소비자들 입장이에요. 그래서 토종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계량 F1은 1000건 따는데 토종 갖다 지니 200건 300건 밖에 못 따니까 이 접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또한 아무리 농민이 쎄 빠지게 좋게 비료도 안 치고 농약도 안 치고 손으로 긴매기 해가면서 땡볕에서 쓰러져 가면서 소금 퍼먹어 가면서 농사지 가지고 딱 가 나왔는데 이 좋은 거를 시장에 그냥 갖다 맡겨버리니까 너무 가격이 터무니없는 게, 원래 고추 한 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 관행이 장사꾼들 걷어가는 게 한 건에 3,800원 4,000원 했어요. 농민 소비자들이 사 먹으려면 얼마 줘야 돼요? 12,000원, 15,000원, 18,000원 관행인데도 그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일반 계량된 걸로 한마지기를 심었다. 건수라도 많이 나오지. 토종을 심어놨더니 200건, 300건 나왔어요. 그 3,000원, 4,000원 받아가지고 100만원 될까 말까 한 돈이. 1년 쎄 빠지게 농사 지어가지고 그 가격 그대로 팔라 그러면은. 그런데 또 웃기게도 소비자는 이번에 아우 좀 좋은 거 사먹고 싶은데 못 믿겠으니까 사먹고 싶은데 라고 두리번 거려봐도 믿을 데가 없어요. 뭐 생협들, 저도 생협 생산자입니다. 생협 생산자고 물품도 들어가고 회의도 댕겨야 되고 교육도 댕겨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생협에 물건을 넣지만 그 물건 저는 안 사먹습니다. 솔직히. 예, 좀 배반적이죠. 그럼 소비자들도 생협이 이제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생협이 그렇다고 싸게 파냐? 아니에요. 제가 고추 11,920원에 넣었습니다. 한 건에 600g을 다 다듬어서 얼마에 파는지 아십니까? 400g 빻아가지고 26,000원에 팝니다. 11,920원에 가져가서.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이 사이에서 토종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생산자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좀 안전한 먹거리 GM으로 또는 뭐 변형된 거 장난친 걸로부터 안전한 걸 먹고 싶은데 찾을 길이 없어요. 생산자들은 더 힘들고. 그래서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가지고 끊임없이 퍼주기 농정을 펴왔습니다. 즉 지원 단가를, 생산 단가를 낮추면은 농산물 가격이 국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미국 같은데 농부 한 명이 농업회사가 아닙니다. 농부 한 평이 100만 평, 100만 평. 농업회사요, 400만 평, 500만 평 기본이에요. 경상북도 봉화군 전체 땅덩어리 다 합쳐도, 농지를 다 합쳐도, 경북 제가 사는 봉화 내에 있는 농지를 다 합쳐도 280만 평이 안 돼요. 미국에 농부 한 사람 농사 짓는 땅덩어리도 안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농부들이 미국이나 호주 같은 수준의 농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부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참 의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그런 퍼주기식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사 먹는 사람은 좋은 거 찾는데 농민은 좀 내가 제대로 키웠으니까 이거를 정당하게 가치를 인정해주고 사 먹을 사람은 못 찾아서 탈이고, 또 소비자는 또 그런 농산물을 못 찾아서 탈이고. 그럼 거기에서 정부가 너희들이 좀 한번 좀 신경 써주면 안 되나 하는 게 이제 제가 여기에서 40페이지 정도의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런 방식이 어떨까? 요즘 애 놓으면 출산장려금부터 해가지고 뭐 많이 좀 지원들이 많지요. 혼자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뭐 이런 거 등등등이 많습니다. 또 봉화군 같으면 애 낳았다고 엄마하고 애하고 목욕하라고 욕조도 보내줘요, 택배로. 그 한 적이 써볼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그래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콩 담아서 불릴 때 쓰면 좋겠다. 그 인터넷 검색해봐서 욕조가 얼마냐? 48만 원이에요 그게. 일반 시골에 갖다 주는 거예요. 들여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애 이유식에 토종이 됐던 좋은 농산물 사 먹으라고 애 출생신고를 하면, 자, 요 카드 하나 줄 테니까 면사무소 신청해도 좋다. 애 놓으면 다 등록해둘 게 되게 많잖아요. 여기 등록만 해라. 그래가지고 애 먹일 거 여기 들어가면 쫙 나와 있으니까 그 카드로 그냥 결제하시오. 농민 또한, 토종을 짓는 농부 또한, 내가 이런 거 농사 짓고 있는데 내가 알리고 싶다. 정부에서, 면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여기 등록만 해놔라. 그 다음은 스스로 주문이 가게끔. 그러면은 전국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취약계층, 소외계층, 그 다음에 금방 애 놓은 사람들,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정부에 조금만 신경 쓰면 정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뭐 이 자리에 이런 쪽에 관계되고 힘을 쓰실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한데, 농민도 내가 팔려고 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등록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 48만원짜리 욕조 그 콩당 부분 좋고 배추절임 좋을 그런 거 주지 말고 요 정도면 어떨까라는 거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토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뭐 자율적인 어떤 뭐 가격을 제시한다든지 합리적인 가격. 모나미에서는 이거 만드는데 120원 받고, 또 뭐 어디에서는 이거를 바로 파이로트에서는 뭐 200원 받더라. 경쟁 사회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사회적인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 농민도 홍보를 하고, 소비자도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아주 적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쉽게, 제가 여기 굳이 토종이라는 말은 안 붙입니다. 왜? 앞으로 응당 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농민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실질적으로 내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소비자를 내가 찾을 수 있게끔. 그럼 나라에서도 좀 돈 제대로 썼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저들도 덜 쪽팔리니까. 48만원짜리 욕조보다 나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하여튼 짧은 모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지개 좀 이렇게 쭉 펴시고 1시간 들으셨습니다. 마저 두 분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고 종합 토론 뭐 이런 자유 발언 이런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몸 좀 푸셨어요? 쉬었다가 중간에 네, 6개. 그럼 아예 그냥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인 선생님이 토종 씨앗 자리에 다 앉아주시면 시작할게요. 저 뒤에 좀 앉아주세요. 이제 이따가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묻지 마세요. 들게. 우리 집에 개가 여러. 박성인 선생님이 이 토종 씨앗이 그냥 박물관에 있는 샘플처럼 남지 않으려면 농민들이 그걸 재배해서 먹을거리로 생산해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김진덕 운영위원님이 그럼 도시의 도시농부와 소비자 입장에서 토종 씨앗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덕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도시농부 시민협회 김진덕입니다. 여기서 도시농부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그죠? 꼭 그래야 돼요. 도시농부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네, 맞습니다. 얼굴이 하얗네.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이제 커다랗게 보면 두 축에 이제 목적을 가가지고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 그러니까 도시의 삶이 지속 가능하고 하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려면 공기도 좋아야 되고 공동체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먹거리 문제도 있고 여러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도시 안에서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자원순환도 하고 그 안에 공동체도 만들 수 있고 건강해지고 심리여가도 되고 또 환경도 좋아지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도시농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농업은 결국에 보면은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을 하는 거예요. 농업이 갖고 있는 그런 생물에 대한 환경에 대한 또 전통과 먹거리에 대한 거, 공동체 이런 농업이 갖고 있는 그런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이렇게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는 게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역할, 그죠? 또 하나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로 가지고 왔으니까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이 두 축의 도시농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가치를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내는 국민농업의 그런 역할, 이 두 가지가 도시농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이제 도시농업 운동을 2000년대 중반부터 했으니까 벌써 토종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 이제 운동을 했죠. 그래서 도시농업 법도 만들어지고 뭐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됐는데 2000년 1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도시 안에서 도시 텃밭의 면적도 한 12배, 13배. 그다음에 도시농부도 작년 기준에서 214만 명이니까 214만 명이 이제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상당수가 이제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한 10년 정도의 성과를 보면 엄청 성장을 했죠. 그죠? 210만 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너무 이제 농민부도 흡족해하고 우리도 흡족해 하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 이렇게 보면 과연 그러면 도시의 삶이 행복해졌나? 도시가 도시농부들을 통해서 행복해졌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고개가 아주 가혹한 거죠.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도시농부가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농민을 농업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스팔트 농사를 짓는데 함께 참여한다든가 농업의 의제를 좀 국민들이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농업 한 거를 쭉 보니까 다 결국에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걸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분양된 거, 자기 농사만 짓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졌다는 거예요. 도시농업에서 만약에 도시농부들한테 토종 씨앗을 이렇게 막 보급을 하는데 종묘에 있어서 아주 엄선되고 품질 좋은 토종 농자를 파면은 도시 시민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거 살 것 같잖아요. 당연하죠.
품질이 보증이 되고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는 처음에는 아주 거창하고 좋은 가치를 가졌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라든가 이런 걸 다 다가오면은 아까 말씀하신 가격 문제, 품질 문제, 막 이거 상품화된 자본주의적 논리 안에서는 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다 변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도시농업을 전환기의 도시농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이제 도시농업이 많이 성장을 했고 또 농업의 인프라가 도시 안에서도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 도시농업 운동하는 데에서도 가장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국 시민협의회로서 이제 뭐 농림부라든가 농지청이라든가 도시농업 하는 기관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금의 하두는 이제 도시농업의 공공성, 개인과 가족 중심의 도시농업이 아니라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위한 도시농업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모색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서 토종운동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농업 자체가 자가 소비를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성이라든가 대량 생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소량을 생산하더라도 의미 있게, 그리고 그거를 꼭 판매가 아니라 자가 소비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개성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토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그리고 토종을 심어도 커다랗게 부담이 없죠. 어차피 자기가 먹거나 그거 자가 소비하는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농업 안에서도 토종운동이 급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데 농부학교라든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 안에는 이제 다 과목 안에 토종과 관련된 과목이 다 들어가 있고, 또 GMO와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농부학교 안에도 뭐 토종 농사학교, 농부학교, 뭐 이렇게 해서 토종만을 주제로 한 농사학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도시농업 운동도 마찬가지고 도시 안에서 있는 토종운동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그럼 이런 왜 하는가라고 하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이걸 하면 뭐가 좋을까? 왜 하는가? 그 도시에서 토종 농사를 짓는 걸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뭐 씨앗 보급소도 마찬가지고 모종을 보급한다든가 씨앗을 나눈다든가 이게 보급의 중심에 가 있어 다. 근데 그 보급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상자 텃밭 나눠주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모종 나눠주는 거 비슷해요. 상자 텃밭 나눠준다 그러면 막 시민들이 그냥 개떼같이 막 하고 서로 그거 하나 더 가져가려고 막 그러는지요. 그게 시중가루를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자부담 5천 원 정도 해요. 그러면 3만 5천 원 정도 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나 구청장은 그거 시민들한테 막 나눠주면은 선거법에도 안 걸리면서 자기 이렇게 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제 선심성 행사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도시농업에 있는 건데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토종운동도 토종 씨앗 나눠준다고 하면 또 개떼같이 보이고 종대 나눠준다고 개떼같이 보이고 그거 왜 심는지 모르겠어요. 왜 심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 토종운동을 하고 도시농업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목적이라든가 가치가 다 상실되고 그냥 이걸 하나의 상품처럼 다 소비하는 걸로만 이제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시농업도 전환기의 도시농업이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또 다르게 말하면 농민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왜 농사를 짓는가? 그러면 막 이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야 된다. 그 안에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보존되고 있고 공적 직불제 얘기하면서 그걸 해야 되지만은 정작 농사 짓는 농민들이 과연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걸 갖고 홍보를 할까? 근데 도시농업에서 홍보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자, 직접 지어봐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이거잖아. 상자 텃밭 길러봐요. 주말 농사 지어봐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안전해요. 맛있어요. 이거잖아. 토종도 비슷하지 않아요? 토종도. 그러니까 논리라든가 가치의 전달이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가치로 접근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비유하는 게 그거였어요. 여기도 나 있지만은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엄청 줄이고 나쁜 먼지를 없애서 공기를 맑게 해준대요. 소나무를 많이 길러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요. 북극의 곰을 살린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너네 아빠 뭐 하는데? 컨덴신 만들어요. 그 다음에 2탄은 컨덴신 써요. 뭐 이런 것도 있구만. 그러니까 그 보일러 회사가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계속 화석 에너지를 태워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데인데 그 기업도 이 스토리텔링 갖고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도시는 이게 똑같아요. 우울 아빠는 지구를 지킨데 미세먼지를 엄청 줄이고 나쁜 먼지 없어 공기 맑게 하고 소나무 북극의 곰을 살려준대요. 너네 아빠 뭐 하는데? 도시농부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도시농업을 홍보했으면은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북극의 곰을 살리려고 진짜 열심히 농사를 졌을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전 똑같다고 봐요. 농민들도 내 거 사 먹어야지 우리 농업이 살고 이런 건 자꾸 이제 협박하는 거고 강요하는 거고 북극의 곰을 살리고 막 이런 이제 스토리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환기의 도시농업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건가, 이걸 통해서 하는 건가. 오늘 김은희 교수님이 막 이렇게 하면서 도시농업에서 토종농자 운동을 한 거는 뭐냐. 도시농업 운동은 뭐냐면은 도시 농부를 양성하는 거예요. 도시농부 길러내는 거예요. 농사를 하면서 그 농사의 가치, 농사를 하면서 자원을 순환하고 그런 환경적인 가치가 그 안에서 사람이 어우러지면서 공동체의 가치.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자본주의에 피폐화된 삶에서 분절적이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농사를 통해서 이런 걸 극복하고 공동체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어떤 희망과 삶의 즐거움을 가진 게 이제 도시농업이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전 도시농업의 운동인 거고, 그렇게 보면 이제 도시농업에 참여한 숫자가 214만 명이면은 이 사람들만 변화시켜도 세상이 바뀌겠죠.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활동하는데 인천은 10만 농부, 도시농부 양병설이에요. 인천에 10만 명의 도시농부만 있어 인천이 바깥 뒤집힌다. 전 전국 대표라서 이제 전국 100만 도시농부 양병설. 100명만 의식이 있는 그런 농부가 나오면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좋은 세상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토종종자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까 김은희 교수님 막 하신 거 보니까 농부권에 대한 얘기도 있고,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게 우리의 농부권이 박탈되고 씨앗이 이 종자권이 지켜지지 않고 다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이제 전통과 역사가 사라져 나가는 이런 엄청난 얘기거리가 많은 거거든요. 그 얘기거리를 토종 농사 지으면서 그 얘기거리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거리를 듣고 그래서 토종이 지켜야겠다는 거지. 토종 종자를 심어갖고 이거 갖고 따먹어서 맛있네, 좁네, 쫓겨났네, 많이 났네. 이거는 별로 그렇죠. 얘기거리가 별로 없잖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학교 텃밭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토종 교육을 해요. 또 토종 교육 가서 뭘 할 거예요? 이거 글보면 맛있어 그러면 애들이 그 토종이나 재래종이 아니면 그 일반 F1 종자에서 나온 거랑 무슨 맛을 구별하겠어요. 아이들한테 던지는 거는 이런 토종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인 질문하고 그 안에서 철학 가치를 교육하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시농업 안에서의 토종운동이 갖고 있는 거는 좋은 농부를 만드는 거. 그 안에서 우리 농민들하고 이제 건강 농민들하고 연대하고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그런 지속 가능한 농업의 그런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도시농업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토종운동의 방향은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토종운동, 도시농업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지구를 살리는 농사를 짓는 걸로 이제 좀 약간 모토를 크게 하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멸종 저항 운동도 하고 있는 건데 그 측면에서 보면 토종 운동도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그죠 삶과 그 안에 얽혀 있는 종자를 보존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멸종 저항 운동의 한 일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글로벌하게 좀 우리의 시각을 넓혀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타이틀을 이제 도시농업에서 걸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주말 농장에서 수돗물을 엄청 많이 써요. 수돗물을 물 안 주면은 물이 없으면
비유제를 지내면 공동체라도 형성이 되겠죠. 그게 모여갖고 그냥 수돗물 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저희가 선언을 한 번은 할 건데 주말 농장에서 수도를 다 끊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지하수를 쓰지 말자 최대한. 그러면 이제 빗물을 받아 쓰든가 비 안 오면은 기후제 지나갖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든가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5평 쬐끄만 데다가 20kg짜리 그 유기질 개분 퇴비를 한 포 넣어요. 최소. 많이 넣은 데는 3포를 넣어요. 그러면 이게 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 다 환경오염 시켜. 그러니까 도시농업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농업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철학과 가치를 어떻게 실천하고 그걸 만드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는 게 도시농업의 역할인 거고 그 안에서 토종운동도 도시농업 쪽에서는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농부를 만드는 게 지금 전환기 도시농업에서의 중요한 하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도시농업에서 토종 종자 운동은 첫째로 이제 토종 종자의 가치를 알리는 거에 좀 방점을 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리는 방식에 여러 가지 좀 스토리도 얽혀야 되고 그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야 같이 접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 이제 다베루 통신이라고 있는 건데 다베루가 시기라고 하는 일본인데 다베루 통신은 잡지인데 이런 잡지인데 여기 한 사람만 나와요. 그 잡지에. 근데 그 사람의 농사 짓는 거에 스토리와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 잡지를 사면은 그 농산물을 줘요. 잡지를 구하면 그 사람이 지은 농산물.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걸 확산을 해서 그 사람의 스토리와 이 이제 농작물의 직거래라든가 이게 판매망들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잡지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토종이 우리가 저기에 막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농부의 얘기라든가 그 안에 스토리에다 종자 조건이든 그 안에 이제 농부권이든 이런 스토리를 담아서 이제 토종 종자 보금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농업 안에서는 약간 이제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씨앗을 받아서 자기가 재미삼아 짓는 농사도 중요하지만은 토종을 보급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실패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토종 종자라도 해서 야 우리가 길러서 씨앗 도서관이 그런 거잖아요. 씨앗 도서관에 토종 종자를 빌려줘서 채종을 하면 다시 반납을 해서 하는데 반납하는 종자들 대부분 교잡이 되거나 선별이 되지 않는 종자들인 거죠. 그것도 다음에 또 토종이라고 이제 한번 또 주고 나면은 뭐가 이렇게 달려, 뭐가 안 달려, 뭐가 이렇게. 그래서 토종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재미도 없어. 막 스토리도 없는 데다가 이제 그런 품질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토종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종 도시화 농업 안에서 이런 토종 종자 보급과 관련돼서는 좀 더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드림에서 계속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니터링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셋째로는 도시농부가 210만 명이야. 210만 명이면은 못 해볼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 도시농부 조직도 다 이제 전국적으로 다 있고 단체들도 많고 또 도시농 공동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들이 도시농 단체 공동체들이 이제는 그런 토종 운동과 관련돼서는 토종 꾸러미하고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토종을 간단하게 이렇게 자가 소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다고 도시에서 소비하는 걸 다 토종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토종 꾸러미가 확산이 된다고 이제 직거래죠. 계약 재배라고 볼 수 있는 더 그래서 농가와 아니면 전현농이 하고 있는 그런 토종 이제 종자 농가와 그런 계약 재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비와 이제 그런 생산이 하나대로 일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토종 증식이라고 하는 건 씨앗만 종자만 증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계속 같이 먹고 애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토종 농가의 연대 활동에 대한 방식과 모델도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저는 지금 도시 안에서 서울 먹거리 플랜, 뭐 경기도든 먹거리 플랜 해갖고 도시마다 다 이제 먹거리 플랜이라고 하는 거에서
다 이제 어떤 공급과 생산과 소비 시스템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나가는데 그 안에 토종이 지금 껴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토종은 생산되는 게 지금 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종자는 보이지만은 어떤 하나의 농산물로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이제 도시 농업 안에서의 연대가 활성화되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 적극적으로 좀 도시 먹거리 플래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도시농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 안에서의 토종운동도 이런 좀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담는 운동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춰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토종 씨앗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고 그거를 제대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떠한 지점을 우리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농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도시에 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운동을 펼쳐볼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쭉 하는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토종 시드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 토종 종자와 관련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데이터로 만드는 자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정홍철 선생님이 이 스티브 잡스가 발표하는 것처럼 아시죠? 이렇게 탁 하고 멋지게 하는 거 그것처럼 발표를 해주시려고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드림에서 토종 시드림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할 것인지 그 구상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홍철 운영위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홍철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석희 선생님의 기대를 깨고 그리고 이렇게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이어받아 열심히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일단 그 제목을 기대를 깨겠습니다. 제목을 일단 토종 씨앗에 대한 그 정보 관리 방안이라고 아주 식상하게 제목을 달았고요. 아까 석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종 시드림에서 그동안 10년 넘게 수집하고 또 연구하고 했었던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그걸 같이 활용하고 그러기 위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그 계획들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기획들을 이제 해왔고요. 그리고 전남에서 그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그 개발자 한 분과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제 이따가 이제 총회 마지막 무렵에 이제 저희 그 토종 시드림에 대한 어떤 기관에 대한 소개, 그 부분에 대한 그 간단한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제 그거를 시연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 앞선 발표자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고 토종 씨앗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퀘스천들을 한 4가지 정도 뽑아서 한번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배추를 심으려고 하는데 뭐 이제 어떤 품종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옆에 사람이 구옥배추라고 해서 씨를 줬는데 그래서 심어봤더니 뭐 파가 나오더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나는 게 이게 구옥배추가 맞는지 어디서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내가 재배한 배추가 그 토종 배추인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 블루구님이 그 항상 그 문제 제기를 했었던 내가 이 종자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증명해 줄 데가 어딨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종자 주권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자 주권이라고 하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키워왔던
왔고 받아왔고 그래서 또 다시 또 심어서 키워온 작물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력이나 히스토리 기록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 4가지 정도의 문제 제기를 위한 질문들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이제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측면으로 포인트를 잡으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품종의 특성에 관한 정보들, 두 번째는 어떤 씨앗 이력에 대한 정보들, 한 2가지 정도의 큰 축으로 해서 정보를 관리할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품종별 개요 및 특성, 사진 자료, 뭐 수집 내역, 뭐 이런 자료와 함께 해당 작물의 작물 개요, 재배 방법, 재배 기록, 작물 활용 등의 모든 정보들이 지금 저희 토동시스템에서 그동안 계속 축적해 왔던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료들을 가지고 그걸 좀 구성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가 좀 저는 이제 좀 중요한 핵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씨앗별로 그 수집에서 증식, 분양에 걸친 어떤 전달 경로에 관한 이력 정보와 함께 수집과 분양에 관련된 어떤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시스템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그 품종별 특성 정보에 관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거죠. 뭐 배추, 그러니까 잎채소 중에서도 뭐 배추, 그리고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작물들의 개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작물 소개, 작물 특성,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검색을 하고 조회 가능하게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작물 개요, 재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작물을 재배하는지에 대한 재배 방법, 그다음에 어떤 재배한 기록들, 이 작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여기 이 배추에는 어떤 품종들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모든 사람들이 접근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제로 지금 만들고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이제 구상했던 거는 이제 좀 이제 구닥다리 옛날 좀 트렌드, 요즘 트렌드에 맞추어서 이렇게 화면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추를 검색하면 이제 제품 소개, 작물 특성 뭐 이렇게 쭉 검색해 볼 수 있도록.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일단 그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작물, 그 배추라는 작물 밑에 품종이라고 하는 뭐 구호 배추, 천황 배추가 있는 거고, 그 품종 밑에 이제 종자라는 어떤 이제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계층적인 구조에서 그 품종에 관한 이제 내용들도 이제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 그 배추에서 천황 배추를 고르면 뭐 이런 또 품종 개요나 사진 자료들, 그다음에 어떤 그 수집한 내용들,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종자의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말씀드린 그 씨앗 이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수집해서 분양되기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보면 수집처로부터 이제 우리 토종씨들 이미 수집을 했겠죠. 한 수십만까지는 안 되고 아무튼 7천 가지의 이제 씨앗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관리농가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관리농가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 수집한 그 토종 씨앗을 배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관리 농가에서, 그러니까 증식 농가라고도 지금 뭐 얘기가 지금 통일되진 않았지만, 관리 농가에서 증식을 시켜서 일반 농가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반인은 또 다른 옆에 분한테 이상한 씨앗을 또 전해주겠죠. 아니면 이제 첫 번째 배정받은 관리 농가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관리 농가로 전달을 해서 또 그 관리 농가에서 또 일반인한테 또 분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을 이제 상정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씨앗 이력을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종자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논리적인 개념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자 하나, 씨앗 하나하나에다가 좀 이름 붙이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홍길동 관리 농가가 2016년도에 최종한 씨앗, 요게 하나의 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아무리 홍길동이 그리고 2017년도에 최종한 씨앗, 이것도 다른 어떤 종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종자 단위를 이제 구성을 해서 한 종자마다의 종자명을 이제 부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종자명만 보면 어디서부터 수집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거쳐서 언제 분양되어져서 나한테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코드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집처에서부터 이제 수집 농가로부터 이제 씨드림이 수집을 하면 이제 첫 번째의 그 짧은 어떤 그런 종자명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관리 농가를 통해서 일반 농가나 아니면 관리 농가로 다시 전달이 될 때는 좀 더 길어진 어떤 그 종자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리 농가가 또 일반인한테 분양 가는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길어지는 어떤 그런 종자명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건 같은 시이지만 이제 그 다른 종자들로 이제 그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신에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일반 농가에서 또 일반인 농가로 전달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력 관리에서는 이제 그 단계까지는 이제 저희가 배제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보시면 이제 종자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런 형태가 되는데, 저 이름이 이제 얘기하는 이제 의미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A 봉사 12 하면은 이제 입채소 익면서 배추인 청방 배추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D23412는 이제 그 D234라는 수입처 김갑수님이 2012년도에 최종한 씨앗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을 하면서 이제 관리농가 이갑돌이 이제 2016년도에 최종한 씨앗이다라는 거를 이제 포함한 요 하나의 묶음이 이 종자를 가리키고 있는 그 종자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한번. 그래서 맨 밑에 이제 그 당구장 표시 보시면 이제 두 개의 관리 농가를 거쳐서 가면 또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이제 그 이력들이 이제 관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 그러니까 시스템을 마련을 하게 되면 종자명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받은 종자명이 있을 거고, 그럼 그 종자명을 넣고 조회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누가 그 컴퓨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이제 그 종자에 대한 히스토리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제 훌륭하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건 어떤 품종이고 이건 어디서 수집을 했고 어떤 그 관리 농가들을 거쳐서 내가 언제 받은 거다라고 하는 그 히스토리들을 그 종자명만 넣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